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통일과 관련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내용과 최근 특히 작년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아주 구체적인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하고요. 또 끝으로 우리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인권은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대 사회에서 왕권 또는 그 아주 탄압을 하는 정권에 대항해서 생겨난 그런 사상의 기초가 바로 인권 사상의 기초이죠. 인권이 담고 있는 것은 우리 연약한 개인을 강력한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윤리적인 규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그 구라파에서 시작된 시민권 혁명, 존 로크라든가 이런 시민권 사상가들이 이 인권 사상을 자연법 사상으로부터 좀 더 세속적인 그런 내용을 전환해서 이 사회에 소개한 것이 기초가 되었죠. 하지만 오늘날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명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압제로부터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지키지 못할 때 그때 바로 국제사회 또는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인권 레짐이 개입을 해서 간섭을 해서 그 가해자인 국가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한 존엄하고 평등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북한은 어떨까요? 오늘의 북한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사회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고 못 살고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 모두에게 있는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의 존귀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가진 자건 덜 가진 자건 또는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엄한 것이 있다라는 가정이죠. 북한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존엄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3년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거의 70여 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공화기로 총살을 시키고 또 그들의 가족들을 아무 죄도 없는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연좌제로 처벌하는 것, 과연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가 할 수 있는 짓인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우선 자유권, 그리고 경제권,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탈북자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권은 세계인권선언 제4조에 보면 모든 인간은 노예 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죠. 인간은 노예일 수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또는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그러한 대우를 또는 그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잘못을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자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을 만큼의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범 수용소는 6군데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죄 없는 생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화소 또는 노동교화소 여러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혁명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이 수용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수용시설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 중에 한 30여 명 정도가 30명 정도가 이 수용시설을 체험했거나 또는 그 수용시설의 경비원으로서 일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오랫동안 증언한 내용에 의해서 지금 다음과 같은 수용시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회령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는 50년대 말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두었을까요? 일반 형사범들을 가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치범 수용소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을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시설에 가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수용시설에 태어난 아이는 평생을 그 수용시설에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가혹한 형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성사진으로 찍은 22호 회령 정치범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시설들을 국제사회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수용시설에는 높이 2m 정도의 전기철조망이 있고요. 사람들은 도저히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은 가족세대, 독신세대로 나뉘어 있으며 남자들은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도 12시간 정도의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연적인 수명을 누릴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그러한 형벌 아닌 형벌로서 노예 같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용시설을 거쳐 나온 증언자들이 그려낸 자신들이 받았던 체험했던 형벌들의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수용시설에서는 장애인들도 예외 없이 노동을 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용시설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것을 우리가 유일체제라고 부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주의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수령체제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말로 수령체제. 유일체계적인 것은 사회주의의 뜻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집단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일해서 공동으로 나누자는 좀 이상적인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북한은 모두 같이 일해서 모두 같이 나누어 갖는 그런 사회주의적 사상을 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특정한 계층과 그 지도자, 그 가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유일사상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법도 없습니다.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요. 또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아버지를 모셨던 70명 정도의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자유권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도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조금만 생각이 다르거나 기독교를 믿었거나 나만의 노래를 들었다라는 정도의 이유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불리 잘 살고 있을까요? 자유를 잃어도 차라리 잘 먹여준다면 글쎄요.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그러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유를
조금 유보하고 배불리 먹고 산다면 뭐 그것도 그렇게 불행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의 북한의 주민들은 자유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빵도 잃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회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회입니다. 북한의 그 배고픔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가난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60년대 겪었던 배고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가난이었습니다. 평등한 가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한은 차별적입니다. 일부 특권층들은 우리 못지않은 삶의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이와 같은 차별적 기하의 원인은 바로 약탈 경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경제는 모두가 같이 일해서 그것을 공동으로 배분하는 사회주의 배분 방식이 아니라 이미 그와 같은 배급제도는 무너진 지 오래고요. 오로지 당에 충성하는 충성도에 따라서 4개의 경제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수령경제, 특권경제, 그리고 그 밑에 자기들이 일반 당 간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제, 그리고 그 밑에 장마당에서 개인이 힘들게 먹고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우리로 말하면 서민경제, 이와 같은 4개의 경제층이 나누어져 있고요. 이것을 약탈경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상부의 경제가 하부의 경제를 계층적으로 지배하고 있고요. 모든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그것을 무상으로 착취하고 있죠. 얼마 전에 개성공단, 또 최근에 해외 노동자, 실제 해외 노동자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버는 돈 중에 자신들이 가져가는 몫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국가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약탈 경제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지대 경제라고 하죠. 지대를 빼앗아가는 것. 이러한 이유로 온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물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시장경제라고 부릅니다. 북한에는 장마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2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이 장마당의 경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경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장마당은 국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죠. 장마당에서는 남자들은 일을 못합니다. 여자들만 일할 수 있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그 장터에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자신들이 벌어대는 그 이윤을 또 착취당합니다. 또 이 장마당에 공급되는 물건들을 지배하는 소위 전주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권력층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이 제도를 운영해서 이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벗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1달러가 그 시장 환율로 5,000원 정도의 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외국인이 들어가서 돈을 바꾸면 150원을 줍니다. 근데 북한의 고기, 우리가 먹는 전골 있죠. 그 전골 4인이 먹을 수 있는 게 약 3,000원 정도 합니다. 북한 돈으로. 북한의 특급 호텔에서요. 3,000원이면 우리나라 돈 지금 600원입니다. 시장 환율로 600원. 600원만 가져가면 그 4인이 먹을 수 있는 고기 전골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150원을 1달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환 차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북한은 엄청난 부정부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북한에 저렇게 부자들이 많은지, 북한의 부자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북한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깜짝 놀랄 정도로 부유하게 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 돈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경제가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두어 놓은 경제 속에서 북한의 특권층들은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주민들은 힘겹게 사는 것들을 다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약탈 경제이고, 그 약탈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어마어마한 권력의 통제가 필요한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인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이발소의 모습입니다. 평양 시내의 모습입니다. 강제 노동이죠. 결국은 북한은 새로운 노예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탈 경제를 우리 과거의 이 노예제, 토지에 기반한 노예제는 아니지만 북한식 노예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11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군인들은 대부분 노예 군인입니다. 총도 한 방 안 쏴보고 특수부대 30%를 제외한 나머지 군인들은 일을 하는 겁니다. 노동부대입니다. 저 노동력을 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도로도 만들면서 무수한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병들어서, 혹은 다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장기적이고 심각합니다. 또 국내에서 이런 문제를 고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삶을 착취하고 또 생각을 달리하거나 조금이라도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억압 체제를 함께 유지하고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핵, 미사일 개발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탈북자들이라는 새로운 이 엑소두스 인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다시 북한은 더욱더 폐쇄적인 체제로 억압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작년 우리 서울에는 COI 현장 사무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북한의 이제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벌써 총회에서 2003년부터 꾸준히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올해 바로 지난달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관심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국제사회가 핵에 대한 이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와 같은 참혹한 주민을 동물처럼 다루는 이와 같은 야만적인 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인권 압력이 더욱 가정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COI 보고서는 최고 책임자를 지목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COI라는 것은 Commission of Inquiry라고 해서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한 나라에 대해서 유엔이 특별하게 그 나라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미 북한을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작년에 만들어진 COI 현장 사무소가 5명의 이제 유엔 직원들이 여기 서울에서 1년 시한으로 최종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가 되면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최고 정권은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이 북한의 그와 같은 만성적인 기아와 또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또 다른 동포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1,500명 정도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문제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이제 지난달에 통과가 돼서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극적으로 이거를 통과시켜서 참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마련이 되는데요. 첫째는 북한 인권 재단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북한 인권 기록 센터라고 합니다. 이런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록 센터는 앞으로 이제 통일부와 법무부가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통일 이후에 그 가해자들을 기소하는 것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은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요. 북한의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는 그와 같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폐쇄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북한으로 많은 정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요. 또 바깥에서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소식들을 북한 주민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북한의 주민들이 각성하고 북한 정권이 이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오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전 세계 UN 회원국 전체의 이름으로 북한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억울하게 숨져가고 이 시간에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북한의 어린 아이들, 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들, 또 군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북한의 변화는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그날이 올 때 바로 그날이 통일이 오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